염증성 장질환은 전 세계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 수가 2021년 8만 289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5년 사이 32% 급증한 수치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게 만성적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이 돼서 이제 그렇게 장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염증성 장질환인데, 결국은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증성 장질환의 종류에는 두 가지,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크론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크론병은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전체 소화관, 위장관을 전체 침범하는 그런 질환이고, 그 침범하는 그런 부위가 띄엄띄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주로 소장과 대장을 많이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에만 염증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약간의 형제 자매처럼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그런 종류의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성적으로 원인 모르게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회복 불가능한 합병증을 남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한창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2040 세대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자료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20대가 28.9%로 가장 많고 30대 22.2%, 40대 15.1% 순이었습니다. 네, 크론병은 주로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50세, 60세 정도의 이제 그런 피크가 두 개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물론 청소년기에서도 호발을 하지만은 전 연령대별로 호발 빈도가 이렇게 천천히 비슷한 그런 경과를 갖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표된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에 유해인자로 작용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밝힌 건데요. 유해인자로 인공 감미료, 포화지방, 탄산음료 등과 고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유화제, 초콜릿 등에 들어간 식품 첨가제 등이 이 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생활이 서구화돼서 그랬다, 항생제가 많이 쓰여져서 그랬다, 장내 세균의 조성이 바뀌어서 그랬다,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한 환자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질환이 발생되는지 특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론병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은 최근 10년간 국내 소아 청소년에게서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시기,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배달 음식의 보편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크론병은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영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체중이나 저신장 등 성장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하고 좀 다릅니다. 크론병은 주로 이제 처음에 발생하는 환자의 4분의 1에서 항문주의 질환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나 항문 주위에 농양, 고름집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청소년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항문의 통증을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이제 뭐 항문외과를 가서 거기서 이제 거꾸로 크론병으로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항문주의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통, 설사, 체중 감소, 원인 모르는 발열, 이런 것들이 크론병의 주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혈변이나 급박변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한 반절 정도에서 주로 직장의 염증이 가장 호발하기 때문에 항문 근처에 있는 직장의 염증이 생기면 혈변과 급박변, 점액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침범되어지는 장의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상부 대장을 침범을 한다. 이런 경우에서는 혈변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으면서 주로 설사, 그리고 복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 가지고 크론병이냐 궤양성 대장염을 완전히 감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진단받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크론병은 1년 이상, 궤양성 대장염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요. 이는 해당 질병을 과민성 장증후군, 장염, 치질 등으로 오해하기 때문인데,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혈변이 나타나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소화나 영양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양결핍, 영양장애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장폐쇄, 협착, 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완치가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어떤 치료 목표를 가지고 치료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관해라고 하는데요.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크론병이든 궤양성 대장염이든 내시경을 해보면 여러 심한 염증 소견이 장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제를 쓰든지 간에 치료를 해서 그런 점막이 이렇게 염증이 심하고 헐었던 점막이 정상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점막 치유라고 합니다. 이런 점막 치유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약제를 사용을 하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오랜 치료 시간이 걸리는 질환으로 간혹 치료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중단하면 증상 악화는 물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합병증 중 일부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정확히 진단받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크론병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많은데요. 첫 번째로 크론병은 주로 항문주의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치루나 항문 농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국소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지금 간단하고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크론병이 악화가 돼서 장이 쉽게 말해서 이제 폐색이 돼요. 그래서 먹어도 우리가 계속 토하고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장이 폐색인 경우에서는 장 절제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이 천공이 돼가지고 그 주위로 고름집이 생기거나 복막염이 생겼을 경우에서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서는 일단은 크론병보다는 이제 수술하는 확률은 적긴 하지만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장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천공이 되거나 터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성 장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대장 전체를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염증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은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론병이든 궤양성 대장염이든 다양한 치료에 우리가 치료약제를 써서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서는 치료의 불응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약제에 대해서 치료에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그리고 나서 내과적인 치료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질환 예방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은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데요. 그러나 염증성 장질환 증상이 심해지는 활동기에는 적극적인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을 잘 다니는 겁니다. 염증성 장질환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생활의 목표를 서로 꾸준히 얘기하고 교육받고 이행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약을 잘 드시거나 주사를 잘 맞으시고 정기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가 꼭 필요한 게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병원을 잘 다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받으시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믿지 못할 그런 이제 허용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주위에서 권할 텐데 그러한 경우에서는 귀를 바로 닫으시고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일단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 그리고 피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특히 크론병 환자인 경우에서는 금연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항생제를 많이 복용할수록 염증성 장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항생제가 일단은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다양한 연구에서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생제를 꼭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항생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하게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거 말고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 의사의 처방이 없이 항생제를 제멋대로 복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이제 항생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떨어진다.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 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요? 여러 다양한 유산균, 사실은 유산균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유익균이라고 하는 거고, 유산균은 유익균의 어떤 균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그런 질환에서 여러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유익균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근거 수준이 높지가 않고,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유익균들을 많이 복용을 했을 때 염증성 장질환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중증 난치 질환이라고 여겨지는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으면 질에 겁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병은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 젊은 직장인 등 젊은 층에 많이 발병하는데요. 이미 좋은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질병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꿈과 희망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고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 그리고 이제 어린 청소년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같이 막 걱정해서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완치가 없는 병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주위에 많지 않느냐. 그런 분들도 사실은 다 난치병이다. 낫는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합병증이 발생되기 전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 나간다면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꾸준히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그런 좋은 약제들이 발명이 됐거든요. 미래를 보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하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